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1월 4일입니다. 현재 시간 7시 25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주식 방송의 내용은 첫 번째로 어제 엊그제부터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니까 1월이 시작하면서부터 뭔지 모를 어떤 불안함이 좀 많았습니다.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유들 또 한번 설명드려보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그 불안감으로 인해 내가 왜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많았고, 그것들을 좀 다시 좀 마음을 가다듬는 어떤 시간이 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을 정리해보자, 라는 어떤 생각으로 지수와 어떤 업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다시 시작할 때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어떤 기준으로서 그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오늘도 역시 좀 두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서 없이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서 없는 방송을 길게 듣기가 괴로우실 테니까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1월이 되면서부터 스트레스가 사실 좀 극도로 좀 올라갔었거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뭐 사실 제가 주식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좀 오랫동안 주식을 했던 이유도 있는데요. 그것을 어느 순간 잠시 좀 잊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최근에 특히 어제는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주식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와이프가 좀 일찍 캐치를 했는지, 원래 저의 그 2018년 주식 노트에 원래는 제가 겉에다가 이제 저의 어떤 다짐들을, 1년 동안의 어떤 다짐들을 좀 적어 놓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붙여주더라고요, 코팅해서. 이거 보면 사실 뭐 저도 많이 생각은 했던 것들이지만, 좀 스트레스를 좀 피할 수 있었던 이해도 좀 되기도 했고, 일단 보면 뭐 첫 번째부터 한 세 번째는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아마 그냥 개인적으로 저에게 와이프가 하고 싶었던 이런 말이 아닌가 뭐라는 생각이 들고, 네 번째부터는 주식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와이프도 주식을 한 지가 오래됐고 주식을 아주 잘하거든요. 음, 보통 그러니까 재작년인가요?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단 1포인트도 틀리지 않고 바닥을 딱 짚어냈을 때 사실 되게 저는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했지만, 아무튼 뭐 지금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랑 오랜 시간을 좀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본 책을 다 봤고, 주식도 꽤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훨씬 저보다 공격적이어서 옵션을 시작하려는 걸 제가 억지로 뜯어 말렸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도 주식보다는 선물 옵션의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만 하자 이렇게 좀 많이 계속 이제 옆에서 이렇게 옆구리를 콕콕 찌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주식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썼던 것 같아요. 어떤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이다.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무언가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 것 자체에, 지속적인 어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정확한 어떤 일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봤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습니다.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 말이 저는 상당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기였고, 그 다음에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이런 말들. 그리고 준비를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사실 다 멋진 말들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2018년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주식 노트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사실 써보지 않으면은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아마 회원분들께서 정말 주식으로 평생토록 안전한 어떤 재테크로서 주식을 활용하실, 그러니까 투기가 아닌 안전한 어떤 자산 형성의 어떤 방법으로서 활용하신다면 주식 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노트가 없이 나 주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집에서 보통 가계부를 쓰듯이 사업할 때도 역시 어, 어떤 장부를 쓴다든지, 그쵸? 사업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주식에서만큼은 감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연도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식 노트를 꼭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도 좀 이야기는 했지만 어떤 불안감이 어제가 사실 너무 극도로 좀 치솟았습니다. 근데 그 불안감이란 것이 지금 생각해 봤더니 제가 뭔가 오기를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좀 결론을 얻긴 했는데요. 일단은 그 불안감 중에 하나가 2017년도에 어떤 주도주들이 계속 갈 수 있을까? 혹은 2018년도에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올까?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좀 고민들이 많았고, 그리고 2017년도에 주도주들이 아직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매수할 타이밍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팔로스루 데이가 나온 이후로 보면 좀 너무 떠 있는, 혹은 뭐 어떤 기준, 어떤 매수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떤 불안한 면도 있었고, 근데 보통 시장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보면 매수를 할 때가 없을 때 보통 고점일 때가 보통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다가 어느 정도 선에 찼을 때 시장이 고점에 오는 경우도 많고. 근데 오늘 뭐 시장이 하락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오늘 하루로서 무언가 추세가 변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최근에 불안감들이 좀 있었는데 저 역시도 어떤 기준보다는 약간의 어떤 좀 탐욕이 좀 있지 않았나, 성급함, 탐욕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떤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주식을 할 때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나를 깔아놓고 그걸 기준으로 어떤 뭐 트랩과 어떤 페일리어를 통한 어떤 돌파 매수를 한다든지, 그렇죠? 혹은 200일 이동 평균선, 아니 볼린저 밴드라든지 피보나치라든지 뭐 앤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깔아놓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든지 뭐 무언가 하여튼 원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음, 그 원칙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저에게는 어떨 때가 있냐면 분명히 저도 역시 제가 원칙들이 무너질 때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심리인지는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였냐면 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팔로스루 데이가 이렇게 나올 때 보통 저는 그렇거든요. 시장에서 어떤 시장이 하락하고 있던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이 초입 구간, 그러니까 시장이 뭐 이렇게 갈 거잖아요. 크게 봤을 때 이 시장에서
이제 어떤 하락이 마무리되고 상승으로 이제 가는 어떤 이런 초입 구간들에서, 그리고 뭐 요런 정도 어떤 요 정도 구간에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한 번씩 옵니다. 이상하게. 근데 지금은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안에서 뭐냐면 지수가 오르는 것을 봤는데, 지수가 오르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수의 상승에 크게 기여하는 종목들을 매수하지 못했을 때, 혹은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의 어떤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원칙들이 무너집니다. 보통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일 때는 원칙들이 무너지고 저한테는 심리만 남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공유를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보통 심리에 의존하게 됩니다. 심리에. 그러니까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심리에 의존하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심리만 남아버리면, 원칙 없는 어떤 심리만 남아버리면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제 혼란스러워지는데요. 특히 저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이 심리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공포보다는 어떤 탐욕이 앞서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탐욕이 앞서는. 이게 상당히 뉘앙스가 좀 애매하겠지만, 공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아주 본능적인 것이잖아요. 누가 옆에서 뭐 이렇게 놀래키기만 하더라도 몸이 움직이는 게 저는 그런 공포감의 어떤 하나라고 보는데, 이렇게 원칙이 없이 심리만 남다 보면 이 공포보다는 탐욕의, 주식시장에서 제가 있어 보니까 공포보다는 탐욕이 더 강해진다라는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일단은 무섭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수익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을 매수하거나 사면 돈을 벌 거야, 수익이 날 거라는 것가 앞서 버리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고, 제가 그런 심리나 그러한 매매를 할 때는 보통 시장이 뭐 약간의 변곡점이라든지 뭔가 좀 애매할 때 좀 그런 것들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럴 때 제가 몸이 아프다거나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서 하루 종일 말을 안 한다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 저의 성격은 웃음이 많습니다. 웃음이 많고 심지어는 뭐 해플 정도로 과거에는 웃지 못해서 항상 분위기를 웃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웃어서 분위기를 항상 망쳤던 정도로 웃음이 많은데, 이상하게 요런 순간에만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몸이 아플기까지 할까 생각해 보면 저도 참 성격이 참 모났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하는데, 다시 이야기하자면 원칙이 없다라는 말, 그러니까 원칙이 없다라는 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원칙이 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매매 타이밍에 원칙이 있으면 매도 타이밍도 저절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 아닌데 매수를 해버리면 매도 타이밍도 안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무서움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잊어버리고 수익만 쫓는 이런 경우들을 제가 딱 제 자신이 이렇게 느꼈을 때, 그때가 어제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가 어제였던 것 같고, 저에게 한 분이, 고객 중에 한 분이, 오늘은 SK 케미칼이 이제 내일 이제 재상장 되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던, 그러니까 주식을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주 기가 막히게 문자로 자꾸만 어
저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문자를 톡톡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제 마음을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힘내세요, 화이팅 뭐 이런 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식하다 보니 뭐 정말 안 될 때도 있다. 이겨내면 뭐 이겨낼 거란 뭐 믿음으로 이겨야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아주 고마운 일인데 저는 솔직히 어떠냐면 마음을 들킨 것처럼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뭐 이런 감정이 좀 교차돼서 어제 오늘은 회사의 직원과도 얼굴을 보지 않고 내일까지도 얼굴을 보지 않고 그냥 혼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엔 그러니까 시장이 꺾여서라기보다는 제 자신이 꺾여서 지금 시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구나라는 것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섣부른 매매 혹은 뭐 급한 혹은 실수 이런 것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벌써. 그래서 아직은 뭐 오늘 하루로의 어떤 시장의 급락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이것으로 어, 시장의 추세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제 자신의 심리는 많이 불편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 회원들에게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제가 오후에인가요? 제가 시황에도 한번 썼듯이 음, 보통 이게 주식 시장에서 쭉 이렇게 지나고 나보니 과거 시작했던 주식 시작했던 그 시점 대비해서 지금은 확실히 저는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높아져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음, 돈을 모았다라든지 뭐 실력이 늘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때 처음보다는 확실히 좋은 그래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가 직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갔다라는 것이신데, 그래도 원칙이라는 것도, 머릿속에 항상 있고, 그리고 이제 저를 믿고, 의지하는 분들도 꽤 많고, 그래서 제 자신이 약해지면 안 되겠다. 어, 조금 더 정신 차리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뭐냐면, 원칙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점검해서 아니면 매수한 종목이라도 아니면 매도하고 그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원칙대로 다시 껴맞추는 이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 제가 뭐 이런 것들을 숨긴다거나 이러지 않고요. 솔직히 다 이야기 드리고 어, 그때그때 심정과 어떤 그때그때 상황들을 좀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면 시장을 한번 다시 돌아보자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음, 일단 수급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사실 어, 급하진 않지만 천천히 다시 한번 보면 누적으로 이제 한번 다시 볼게요. 누적으로 보면 일단 외국인들은 추세를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일단 요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닥을 보면 외국인들은 사실 엄청난 많은 물량을 쏟았어요. 근데 기관들이 오늘 좀 많이 확 팔아버렸죠. 요때보다도 사실 오늘의 양이 상당히 기간 대비해서 좀 매물량이 좀 늘어났는데요. 금융투자 쪽의 매물로 보이는데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같은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말은 장기 투자해라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단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의아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시장의 방향은 언제나 외국인이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관보단. 그래서 기관도 외국인은 일단은 수급은 일단은 앞서 있다,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선물까지 꼭 굳이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죠? 선물까지는 볼 필요는 없겠고, 일단 수급 자체에서는 크게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하나. 그러면 지수를 한번 보시죠. 한번 지수도 보면 사실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릴 것 같고, 제가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차트에서 한번 봐볼게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원칙이라는 것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할 수는 있는데, 매매를 할 때 어떤 원칙,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기본적 분석이 있을 거고, 어떤 기술적 분석이 있을 건데요. 저는 그 비율을 6대4 정도를 좀 보기를 합니다. 보고 대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매수 전에, 그러니까 매수 전에 기본적 분석이 끝난 종목 안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훌륭한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고, 매도할 때는 매도는 이왕 들어간 상태에서는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으로 거의 기술적 분석 100%를 활용해서 이제 매도 기준을 잡거든요.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겁니다. 뭐냐면 기본적 분석이 끝난 종목 안에서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가 원칙이 기준이 되는 거고, 기준 자체가 무너지면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라는 건데, 사실 기본적 분석 안에는 오늘 저희 기초 주식 강의에 보면 회원관리팀에서 방송을 2개를 하고 있잖아요. 필독서라는 거 하나랑 기초 주식 강의를 하는데, 필독서 기초 주식 강의 다 중요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특히 오늘 했던 윌리엄 오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아주 기대하고 좀 기대를 하면서 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1편 첫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윌리엄 오닐이 말했던 어떤 기본적 분석의 방식들이 저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저희는 그 안에서 ROE라는 부분을 사실 좀 중요하게 좀 보는 것과 보는 것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고, 몇 가지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게 좀 다르긴 한데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만 요거를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순이익을 기초로 한 어떤 자산들, 순이익을 기초로 나오는 어떤 지표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PER도 있고 ROE도 있을 테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특히 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민감하게 움직여지는 어떤 이 지표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낫지만, 만약에 본다면 그 다음은 조금 더 민감하게 보는 게 좋을 건데요. 왜냐면 순이익에는 2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순이익이라는 것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제 비용으로 완전히 없애버릴 건지 자본화 시킬 건지에 대한 어떤 기업의 어떤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뭐 어떤 A, B라는 회사가 어떤 무언가를 뭐 인테리어든 뭐든 뭐를 했을 때, 어떤 이 무언가를 회사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 버릴 수도 있고, 이 회사는 이것을 그냥 자본으로 처리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세금이 달라질 거고,
순이익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지표가 흔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닐 테고 자본화 시켰다고. 그렇지만 일시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고 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회사는 변하진 않았는데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인식을 어떻게 시켜줬느냐에 따라서 PER이라든지 ROE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일단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제 저 기초 강의에서 하는 윌리엄 오닐 책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제가 3,000보로 좀 빠졌는데요. 일단은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기본적 분석이라기보다는 기본적 분석이 끝난 다음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 건데 이 안에서 어떤 매매 타이밍, 어떨 때 매매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느냐라고 저에게 많이 물어보면 저의 큰 원칙은 그겁니다. 돌파 매수. 돌파 매수. 아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뭐 트랩과 페일리어를 통한 돌파 매수다. 라는 건데 이 돌파 매수의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전고점이 있을 수 있겠고 이동 평균선을 활용한 돌파 매수가 있을 수 있겠고 볼린저 밴드를 활용할 수도 있고 RSI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각도를 확인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파동상에서 어떤 기준을 잡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여러 가지의 원칙들이 있는데요. 결론은 돌파 매수다라는 것이고 이 돌파 매수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그냥 전고점 돌파 매수라고 한다면 시세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렇죠? 이런 한 전고점을 거놓고 여길 돌파할 때 매수하겠다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가 가장 손이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런 기준을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추세를 하나 이렇게 걷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것이 200일 이동평균선의 추세일 수도 있고 20일 이동평균선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주가마다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어떤 각도에 길들여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60일, 50일 이동평균선에 딱 기가 막히게 잘 맞았다라든지 혹은 급등하는 주식들은 뭐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에 잘 들어맞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이동평균선들이 변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바닥에 있을 때는 200일 이평선의 어떤 볼린저 밴드의 상하단을 기준으로 잘 잡고 올라가다가 상승 추세가 나온 이후부터는 5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계속 반등하고 가다가 급등이 나오기 일부 직전에는 1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어떤 그 기준선을 잡았을 때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보통 예를 들어서 사실 매수의 타이밍은 저는 여기를 보거든요, 사실.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하지만 이 추세선에 의한 어떤 기준을 잡고 여기에서 어떤 속임수와 어떤 실패 이런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거가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보면 어떤 기준선 안에서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잠깐 이 기준선을 흐트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대신 다시 올라갈 때 바로 요때 매수하는 경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왜냐면 바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전고점들을 돌파할 때 매수를 좀 하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 기준선을 깰 때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만약에 하나를 잡아서 지금의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본다면 일단은 저는 한번 20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깔아볼게요. 5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조금 자세히 같이 한번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50일만 한번 깔아볼까요?
5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코스피 지수에 깔았다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준점이 생겼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도 생기는 거고 매도 타이밍도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정도에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갔다면 여기를 깨는 요 자리가 매도 타이밍이 되겠고, 다시 여기에 만약에 돌파하면서 여기에 매수를 들어갔다면 여기에서 속임이 있었을 때 매도가 됐고, 트랩이란 그 속임수라는 걸 알고 바로 재빨리 들어가서 매수를 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는 매도가 됐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무언가의 기준을 잡는다라는 거겠죠. 그렇다 보면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계적으로만 변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 기준을 만들었다면 그냥 기계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 과거 거를 보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본다면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이걸로 만들면 매수, 매수, 매도, 약간의 수익, 그죠? 다시 매수, 혹은 뭐 매도, 약간의 수익, 매수, 매도, 약간의 손실, 매수, 매도, 아주 큰 수익, 매수, 매도, 뭐 거의 본전, 다시 매수, 매도, 수익.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럼 이게 뭐 되느냐, 이런 것들이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동평균선의 어떤 기준을 잡을 때는 보통 그 종목마다 길들여져 있는 어떤 이동평균선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 같이 짧은 이동평균선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제가 예전에 많이 쓰던 이동평균선은 뭐였냐면 저는 이렇게 많이 썼었어요. 뭐냐면 지수를 볼 때는 20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봤고, 종목을 볼 때는 180일과 뭐 40일 이동평균선도 많이 봤고요. 근데 하지만 종목은 종목마다의 어떤 이동평균선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더 짧은 이동평균선은 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엄청난 많은 속임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0일, 180일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를 한번 봐볼까요? 삼성전자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매수했던 그 내역도 있고 보이고 하긴 하는데, 보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만약에 매매를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데 샀으면 아무 것도 아니었겠죠? 시간만 낭비되는. 요럴 때는 약간의 손실이 났을 수 있겠고, 하지만 이렇게 요럴 때 매수했다면 엄청난 수익이 났을 수도 있는, 그렇죠? 하지만 쉽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위로 방향을 틀 거라는 것은 어떤 기본적 분석이 어떤 바탕이 되기는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200일 이동평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180을 깔았는데요. 180일 아래에 있는 것은 아예 매수하지 않겠다. 위에 있는 것만 쳐다보겠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 놓으면 약간의 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80일 위에 있는 상황에서 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매수하고 하향으로 깨면 매도한다. 이런 원칙을 가져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수익이 안 날 것 같나요? 날 것 같나요? 요렇게 만약에 해면 수익이 꽤 많이 납니다. 하지만 잦은 어떤 트랩도 걸리거나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세가 없는 이런 비추세 구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만약에 확대해서 보면 약간의 의미는 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일 위에 있는 200일을 이렇게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거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런 구간이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에서는 200일 180일 이평선을 깼으면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고 50일을 깨면 매도. 그쵸? 그 다음에 종목은 쭈루룩 흐르고 다시 여기서 매수가 아니죠.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위에 거를 깨면 매수. 그 다음에 이런 데서 뭐 매도하면 본전. 다시 여기서 매수, 매도. 이렇게 애매한 비추세 구간들이 연속 3에서 한 4회 정도가 나오면 보통 횡보구나 라고 해서 매수를 잠깐 안 하는 어떤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여기서 매수, 매도. 이런 식의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 본전. 아직은 타이밍이 아닌 이런 원칙을 만약에 잡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잡을 수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볼린저 밴드를 한번 깔아 볼게요. 볼린저 밴드도 짧은 거 말고 적어도 한 뭐 180일, 200일 정도의 볼린저 밴드를 한번 깔아 볼게요. 한번 어떤 느낌이 나는지. 볼린저 밴드로 보면 보통 20일 이동 평균 20일 동안의 기간에 볼린저 밴드를 많이 쓰는데 더 한번 위에 볼린저 밴드 큰 걸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큰 볼린저 밴드 200일짜리를 보면 200일의 볼린저 밴드를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과거에 이렇게 바닥에서 한번 쭉 올라와서 200일의 볼린저 밴드 상단을 한번 찍었던 것은 이게 하락할 때 기회가 올 때가 많습니다. 이 20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그랜빌의 법칙에 보면 나오는 방식과도 좀 유사한데요. 그렇다고 여기서 매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올리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여러 가지를 뭐 비법을 알려드린다라기보다 저는 이러이러한 원칙이 있다. 다 설명은 못 드렸지만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제가 최근에 잊었던 것이 아닌가. 혹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역시도 또 만약에 원칙이 좀 혼란스럽다면 원칙을 다시 재점검해 보는 건 어떤가. 이런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였고, 그래서 제가 잘 안 될 때, 주식이 잘 안 될 때는 볼린저 밴드를 한 200일 혹은 180일 정도 기간으로 해서 그냥 좀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RSI 정도 하나 정도는 참고용으로 볼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시장을 좀 봤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시장을 한번 본다면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를 본다면 사실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확대를 해볼게요. 약간 좀 의아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뭐였냐면 일단 코스닥을 먼저 볼게요. 코스닥에서의 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왜 매수를 좀 버벅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분명히 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좀 했거든요. 지수는 분명 돌파를 했는데 RSI는 이 당시 때의 이 과열권에 들어왔던 이 순간에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요때도 과열권에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들어왔어야 되는데 못 들어왔다라는 것이 뭐냐면 RSI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수가 상승을 한다. 이럴 때는 보통 RSI가 맞을 때가 많거든요. 그 말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는 의미이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이 좀 그랬죠. 분명히 지수는 돌파를 했는데 거래량도 늘었고, 근데 RSI는 힘이 없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이렇게 전고점을 그어보고 이것이 만약에 내일 이렇게 빠진다면 꽤 많이 흐를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그쵸? 두 번째는
바로 여기서 돌파가 돼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지지받고 가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저는 1번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일단 RSI의 다이버전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좀 하락의 좀 어떤 느낌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 50일 이동평균선, 여기서는 그러니까 40일이죠. 40일 이동평균선이 아주 강하게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급한 하락이 나오면 급한 상승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눌림이 예상은 된다 정도로 좀 느꼈습니다.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이거를 맞추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좋고, 중요한 것은 코스닥의 힘이 조금 약해졌다. 지수보다 의외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다이버전스가 보통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는 차트에서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잘 뭘 깔지 않아요. 왜냐면 안 깔아도 10일이든 100일이든 20일 이동평균선이든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깔지 않아도. 그리고 지금의 지표가 하락 다이버전스인지 상승 다이버전스인지에 대한 것도 꼭 RSI를 깔지 않더라도 이게 눈에 선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경험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 아마 보이실 겁니다. 보이실 거고.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어떤 이 기분 나쁨이 뭐냐면 분명히 지수는 올라서 나의 마음은 급해져 있는데 살 종목이 없는. 하지만 지수는 에너지는 좀 약한 어떤 매도세가 좀 보이는 정도.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상당한 스트레스가 사실 왔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 어떤가요?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좀 의미가 있어요. 조금 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 여기 그 고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약에 그은다면 RSI는 상승했는데 지수는 상승하지 못했거든요. 전고점을 깨지 못했어요. 이 말은 약간의 이것도 그 상승 다이버전스처럼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 이렇게 강하게 나갔으니 뭐 하루 이틀 뭐 더 빠져도 사실 뭐 뭐라 할 말은 없겠죠. 하지만 이것이 안 좋아 보인다기보다는 이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자리를 이게 RSI가 이게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 과정 중에 어떤 하락 정도로 보여져서 코스피는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에는. 그렇죠? 하지만 가봐야지 아는 겁니다. 이거 역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응을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50 이동평균선을 4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맞고 흘러서 이렇게 돌파한다면 아주 좋은 그림일 테지만 돌파 못하고 흐르면 그때는 또 그때만의 어떤 원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로 좀 기준을 좀 새롭게 보면서 시장을 좀 봤더니 조금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었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일단 그래서 일단 지수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실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바닥에서 반등한 지 이제 며칠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큰 어떤 거래량을 실은 어떤 하락이
나왔고, 이것이 사실은 코스닥보다는 덜 위험한 자리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고,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바닥을 2400포인트, 2410 정도네요. 요 언저리를 깨지 않아야 방어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때의 어떤 팔로우 스루 데이가 뭐라고 하나요? 이때의 팔로우 스루 데이가 인정이 된다. 만약에 이 바닥을 깨버리면 다시 카운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돌아서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001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때 혹시 기억이 나는지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코스닥도 여기를 전고점을 돌파를 만약에 한다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의 어떤 테스트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도 말씀해서 드렸었죠. 뭐 이런 기준이 있었을 때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그쵸? 아예 가지도 못하고 빠질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했는데 어,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건 아니겠죠? 그러면은 요 상황이었으면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아주 좀 가파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동이라든지 이동평균선들의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 선에서 강한 반등이 좀 보여진다. 어설프게 옆으로 횡보하느니 빠지려면 강하게 하락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야기 하나. 근데 이런 부분보다 저희가 원하는 건 사실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왔으면 뭐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쵸? 계속 슬금슬금 그쵸?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들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이것은 시장이 왜곡되기가 딱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뭐 200일 뭐 200일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180일 이동 평균선 혹은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뭐 RSI라든지 뭐든 본인에게 맞는 어떤 원칙들이 있을 건데요. 저희에게 맞는 원칙,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세운 어떤 그 원칙을 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진 못했지만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추세를 보는 어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음, 지수의 어떤 조정이 오늘 하루로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기분 좋지 않은 모습이 오늘 연출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정리가 돼야지만 업종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 업종이 정리돼야 어떤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지수가 어떤 바닥을 잡는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코스피는 여기 라인 때, 그러니까 뭐 전고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전고점을 이렇게 잡는 게 사실 좀 유치한 방법이긴 하지만 적어도 800포인트 정도를 깨지 않고 잘 갔으면 하는 거. 그 다음에 코스피는 역시는 밑에 2410포인트 정도를 깨지 않았으면. 그리고 사실 전저점이라고 하면 여기도 되지만 사실은 여기도 될 수 있거든요. 요 언저리. 요 언저리가 24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종가상 깨지 않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만약에 내일 금요일 날 시장이 뭐 안 좋게 흐른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요거 이야기만 하고 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뭐냐면 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여러 이게 주도주들이 이렇게
얘도 갔다가 얘도 갔다가 얘도 갔다가 하면서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주도 업종들이 하나씩 꼬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거죠. 그러니까 지수와 종목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걸 같다라고 봤을 때 지수가 스금스금 올라갈 때 관련 종목들도 슬금슬금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꾸로 지수가 슬금슬금 빠질 때는 관련 종목들도 슬금슬금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그러니까 과거에 주도주라고 생각했던 뭐 IT 쪽도 2차 전지, 뭐 게임, 중국 관련한 뭐 화장품, 뭐 내수 전부 다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 대신에 너무 과하게 빠졌던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포스코라든지, 포스코는 어제 말씀드렸고, OCI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승했고, 그 다음에 포스코나 이런 쪽에 어떤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반등을 좀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은 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단지 과거의 탄성 때문에 좀 시장이 좀 가고 있었던 것인가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대신에 아주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시장이 혼탁해지고 방향성이 없을 때 하나씩 툭툭 튀어 올라오는 어떤 투기성의 종목들이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그 종목이 제 생각엔 가상화폐 쪽이 아닌가 싶어요. 가상화폐. 가상화폐를 어떻게 생각,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안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장이 돌아가는 것이 뭐 비트코인을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거나 이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던 건지 방송에서 했던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흔히 그 도박사들 있잖아요. 도박사들한테 베팅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도박사들이 모여서 도박을 하는, 흔히 영화에서 말을 하는 하우스, 그러니까 도박사들의 어떤 수수료를 먹는 이 하우스에 베팅하는 건 베팅을 하려면 차라리 이런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뭐나요? 비트코인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비트코인 거래소는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 있으면 코인을 직접 하기보다는 거래소는 코인이 오르든 떨어지든 어차피 수수료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수익을 내는 구조라는 건 확실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 특히 일본 쪽에서가 비트코인을 거의 이제 시장을 이끌다고 하는 게 맞겠죠? 보통 지금. 그쵸? 이게 그 자료를 좀 보니까 일본이 전 세계 비트코인의 4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네요. 그쵸? 엄청난 거라고 봅니다. 그쵸? 거래량의 40% 엄청난 거죠, 사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엔화 거래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62%, 달러화 거래는 21%, 한국은 원화는 9%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일본이 엄청나게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좀 의외로 계속 키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미국에서는 뭐나요? 미국에서는 이것을 제도권으로 좀 가져오려고 하는 흐름. 그러니까 그 말이 있잖아요. 적을 이기지 못할 바에는 동지로 만들자라는 그 전략. 그러니까 화폐라는 어떤 이 무언가를
무언가에는 엄청난 권력이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이렇게 커지니 권력이 커진다라는 말도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커질 바에 이것을 적으로 두지 말고 차라리 동지로 만들자라고 해서 선물 시장에 편입을 하고 공매도를 넣고 이렇게 되면 어떤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음, 비트코인 거래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지금 없앤다라는 것은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상화폐의 어떤 투기성을 좀 없애고 대신에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그 기술력, 어떤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쪽을 다르게 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를 좀 투기성을 없애고 블록체인은 좀 살리고 이런 정도로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서 같이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결국에는 아마 제도권으로 한국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 음, 그 제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그 화폐 전쟁의 그 저자가 한 이야기를 보면 이게 만약에 ETF 가상화폐가 생기면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 오를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이런 좀 전망도 하더라고요.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 그랬을 때 저 같으면 비트코인을 하기보다는 그 거래소를 공략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원래 1등이 빗썸이라는 거래소였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끼고 업비트라는 곳이 이제 아주 큰 차이로 지금 1등 거래소로 거래량으로 이제 늘고 있거든요. 저도 갑자기 수치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루 순이익이 80억, 빗썸은 한 2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순이익이 다 떼고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 업비트라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인데 이 업비트는 상장된 곳이 아니죠. 이 업비트에 어, 그 주주들이 있을 건데요. 여기에 사실 이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사실 두나무인데 이 두나무의 이 지분 중에 카카오가 한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카카오의 순수 지분과 투자조합의 어떤 그 뭐냐 그 인수했던 그 100% 지분을 갖고 있는 K큐브 벤처스의 지분까지 합치면 한 2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기술투자 그러니까 약 한8% 정도 이렇게가 그 큰 주주인데요. 그래서 저는 아마 요쪽과 요쪽이 시장의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오늘은 우리기술투자가 거래정지였기 때문에 뭐 멈춰 있었지만 사실 이 다음에 타자들이 뭐 어느 정도였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에이티넘 이건 상장사잖아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 그렇죠?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한 6%대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에이티넘이 뭐라고 할까요? 이 에이티넘이나 어선 이런 대성창투 같은 투자 조합은 그러니까 투자 조합 형태로 지분을 참여하기 때문에 실질 지분은 1%도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랑 달라요. 계산을 해보면 곱하기를 해보면 상당히 지분율이 낮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카카오의 어떤 새로운 어, 어떤 비트코인의 거래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곳인 이 업비트라는 거래소의 운영자인 두나무라는 곳, 이 회사의 지분이 가장 많은 카카오가 가장 우선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기술투자, 얘네가 두 번째. 저는 요렇게가 가상화폐를 한다면 이 두 회사를 보고 혹은 네이버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정도이다.
네이버와 이 업비트의 어떤 조인을 통해 일본으로 진출을 하려고 한다라는 기사가 있긴 했는데 아직 업비트 쪽에서는 아직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일본에서 네이버 라인을 통해서 일본에 들어간다면 엄청난 파급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일본의 그 뭐라고 하나요? 그 가상화폐의 어떤 크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잖아요. 근데 사실 두나무가 어, 컸던 이유도 업비트가 이게 컸던 이유도 그 카카오스탁이라는 어떤 그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카카오라는 플랫폼 안에서 업비트를 키운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한국에서 정부가 만약에 규제를 만약에 내놓았을 때는 일본의 이 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라인의 가입자 수는 6,800만 명인가 그래요. 아마 뭐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한국에서 카카오보다 일본의 라인이 훨씬 더 세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한국에서의 시장을 잠식했던 것처럼 라인을 통한 일본 시장을 공략을 한다면 이거는 게임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이거에 대한 지분법에 대한 어떤 이익의 수혜는 카카오와 어떤 우리 기술 투자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상화폐를 한다면 저는 요 세 종목 카카오, 네이버, 우리 기술 투자 요 정도는 관심 있게 보고 이 안에서 기술껏 혹은 뭐 공략을 해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보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월간 차트상 보면.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도 좀 관심이 있고 이번 연도에는 네이버가 전고점에 대한 박스권을 월간 차트상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네이버 또한 한 100만 원 이상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갑자기 제가 오늘 이렇게 두서도 없이 길게 방송할 줄 몰랐는데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일단 첫 번째 가상화폐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를 투자하라 하우스에 거래소에 투자하라는 이야기이고 그 거래소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가장 플랫폼도 안정적이고 가장 거래가 많은 곳에 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 지분 보유를 하고 있는 뭐 카카오 네이버 아니 카카오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 네이버 쪽도 한번 좀 본다면 그쪽을 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어떤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너무 당연하지만 원칙을 되돌아보는 것이었고 원칙을 되돌아보니 최근에 1월을 넘어서면서 1월이 넘어서면서 약간의 어떤 저 자신에게 어떤 흥분이라든지 미숙함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으려고 진지하게 보고 있고 그것은 지수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방향에서 정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수가 정리돼야 업종이 정리되고 종목이 정리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것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좀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것들이 정리가 된다면 제가 카페라든지 지금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카페에 매수한 종목의 매수 사유 그리고 이것들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매수 사유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사실 어, 최대한 조금 노력은 하겠지만 신경이 글로 이렇게 글을 막 이렇게 쓰고 뭐 글을 쓰는 게 어렵진 않은데 시간을 할애한다라는 것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정리가 되는 것이 안정이 되는 것이 좀 보인다면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쭉 가다가 다 떨어졌잖아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기 전에 이런 스트레스를 하면 반등할 때 이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죠? 뭐 스트레스는 원칙을 대입하면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그런 시간적 여유가 다시 생길 거고
매수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저희의 원칙의 어떤 돌파 매수라는 이것들을 사실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어떤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원칙을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회원분들 뭐 한 10분 정도만 모이면 오프라인 상이나 이런 곳에서 한번 조금 이제 좀 안내라든지 이런 걸 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10분 혹은 20분 정도 사이. 더 많으면 너무 좀 썰렁하고요. 너무 정신이 없고 해서 요 정도 사이로 한번 관리자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만약에 가능하다라든지 하면 일단 장소는 서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오늘 아무튼 너무 두서 없었는데요. 오늘 시장이 막상 하락을 하고 나니 스트레스가 좀 없어졌습니다. 원칙을 되돌아보는 계기도 됐고 그래서 일단은 내일부터는 조금 더 화이팅 하겠습니다. 괜히 저로 인해 스트레스를 다 같이 받으신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듭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